LOI는 매수의향서라는 그런 문건인데, 그 매수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의향서를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반드시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의향서를 왜 줘야 되냐? 근거가 있죠. 누구가. 매수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매수인, 잠재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 인격사항의 기본 정도, 이름, 생활원료, 주소, 법인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권, 네, 그런 거를 적게 되죠. 그래서 그 매수의향서 안에 당신의 건물을 나는 14억 5천에 살게 합니다. 이 판단을 내가 이거를 주고 나서 너의 판단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 있게 기간이 적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건물주를 만나서 제시를 하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이 건물을 13억 5천에 살려고 하는데 너의 의향은 어떤가? 라고 물어봐야 그 사람이 내고를 하든 생각을 하든 뭘 하지. 전화해서 누가 살려고 그러는데 1억만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깎아주면 패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그 가격적인 네고시에이션을 할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지금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가끔씩 똑같은 그런 어떤 형태가 일어났을 때 건물주를 막 쫓아가서 조금 때릴 수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 초짜인 에이전트. 되지도 않는 거 계속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LOI가 건너가면 LOI에 대해서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답변서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력을 손해보고 다시 팔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건물의 가치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민을 시간을 주겠죠. 시간을 주면 이틀 정도의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계약이 되려면 어떤 형태가 나냐면 사실 우리랑 그렇잖아요. 가장 쉬운 게 아까 13억 5천, 14억 5천, 중간 14억.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간을 따라가면은 여기다 중간보다 약간 상향 가격. 14억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건물주가 손해를 덜 봤다. 나는 손해보고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내리거나 어떠거나 이거 다 좋은데 내리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 다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14억 5천, 13억 5천이면 이게 만약에 14억 1천에서 계약이 됐다 그러면 14억 5천을 벌었던 사람은 가격을 내려는 그런 효과가 갖고 오겠죠. 반면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13억 5천 정도는 되는 6천을 더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첨예하게 내가 왜 6천을 더 줘야 돼? 내가 왜 4천을 깎아줘야 돼? 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명분이 됩니다. 가격을 예를도 이 사람이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또 이 사람한테 이런 건물을 하면 이 정도면 돼야 돼. 라고 그래서 서로가 명분을 주려주면 가격은 움직입니다. 근데 명분도 없이 계속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깎아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건데 이런 어떤 그래도 좀 기술적인 스킬이 좀 들어간 것들은 많이 해보시면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전적 제한하는 것도 나오는데 전적 제한하면서 매도인이나 이런 것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내고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 가격에 좀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 응하십시오가 아니라 가격은 우리가 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즉 매도인은 가만히 있을 때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접점을 찾아주는 게 이게 즉 다시 말해서 그 두 사람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표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일을 할 건데 하나는 온보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리맥스 아니면 이 업계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여기 보면 온보딩 3개월 액티비티 있잖아요. 이게 3개월 안에 계약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임대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보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동안 실무가 좀 나올 것이고 그 뒤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안서를 작성하잖아요. 전속 제안서 작성하는 스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추 3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시 넘었으니까 시작한 걸 하고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여기 통해서 전주를 간다고 합니다. 전주에서 스스로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강의자인 나의 허락이 없이 그냥 말이죠. 추하고를 있는 사람인데 너무 싸 보이잖아. 싸 보이는 거 싫어하는데. 감사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웠어.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에 들어온 게 199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냥 쫓아다니고 남이 복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뭐 회의 있다고 조금 가고 그냥 끝에 앉아서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이게 많이 좋아지게 다른 회사는 안 가르쳐줘요. 이해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시작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의 어떤 혼동의 용어나 용어를 잘 못 알아들으실 때 그거는 중개 대상물 자체의 핵심 포인트가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모든 물건은 우리가 중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버스 코리아니까 뭐 상업용 건물만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을 구분할 때 보면 크게 나누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럼 먼저 주거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단독주택, 제가 알만한 건 설명 안 합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게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그래서 다중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게 한 가서, 현장에 가서, 이거? 주택이나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이거는 다가구나?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다가구 뭐 일반적으로 이건 구분이 가능하죠. 이게 여러 가지 있고, 그죠? 다가구는 어때요? 주인 한 명인 거죠, 그죠? 주인 한 명이고, 나머지 방을 다 월세를 준 거. 자, 근데 다중주택은 또 뭐죠? 여기서 가보면 똑같아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여기 강동구에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입장을 갈 때 문을 딱 들어가면 원룸같이 생겼어요. 거실도 뭐 이렇게 자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조리대가 있을 거예요. 싱크대가 있을 거예요. 똑같죠. 원룸과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다중주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싱크대에 보면은 조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리대를 위를 보면 가스가 인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이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100% 주택입니다. 시스템은 비슷한 겁니다. 고시스템, 고시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만들어놓는 고시스템은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원은 달라요. 시원 수도 또 다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중주택이 많이 그럼 왜 굳이 다중주택을 지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 안에서 많이. 준공업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400%. 근데 이 400%가 주거용으로 건물 허가를 하게 되면 250%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줘놓고 400%를 못 찾아보고 250% 찾아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토지는 최효율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다중주택이라고 허가를 다중주택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기숙사예요. 그래서 준공업자 안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다중주택 허가를 내고 400%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를 받아도 인컴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 뭐죠?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각 수실마다 개별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양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09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예요. 법정 주차가 너무 빡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시켜주고 또 저가를 보급을 해주겠다. 처음에 의도는 그런데, 일단 뭐 도시형 생활주택, 그 안에는 이제 청년주택, 행복주택,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있는 거, 근리생활들이
근린생활 빌딩 상가 건물 얘기하는 건데, 상가 건물, 이 근린생활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 안에 주거시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를,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몰상가, 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빌딩은, 이건 약간의 그런 어떤 리테일을 가미하죠. 1층에는 리테일이고 2층에는 뭐 오피스업이에요. 코리아 건설 오면 그렇게 생긴 것들이 전부 다 사업용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거용하고 산업용하고 같이 많이 맞죠. 네, 뭐 사업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 건물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부분 상가가 많이 있는 거고요. 상가주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가가 되게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할까요? 우리가 이럴 때 이걸 왜 구분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엑스플레인한 걸 쭉 한번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엑스플레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택인 경우에 부가세 발생이 안 나는데 상가주택은 어떻게 돼? 상가 부분만 건물은 부가세가 발생하고 주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할 때도 이것이 복합 건물인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위해 어디까지가 건물은 부가세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숙박시설을 부리는 명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어떤 정부에서 다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광호텔, 일반 호텔, 뭐 특급 호텔, 뭐 모텔, 뭐 소형 호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중개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숙박시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숙박시설 범주 안에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약간은 숙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또 여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글램핑, 이런 것까지도 숙박시설에 포함시켜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인데요. 산업용은 공장, 물류, 창고, 그 다음에 질산센터로 있죠. 질산센터.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지금 뭐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IDC. IDC가 뭐죠? 데이터 센터. 그것도 산업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아파트 그냥 규모가 바뀌었어요. 주택산업센터라고. 주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분 소유이죠. 주택산업센터를 우리가 준비를 할 경우에 이거는 전체 건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호실별로 우리가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호실이 어떠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주짜리 주택산업센터가 있는데 내가 402호를 거래를 해도 그 402호에 주택산업센터가 있으니까 402호가 아니라 402호는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인허가를 해줄 경우에 공장이 70%, 근생이 30%. 근데 근생이라는 말을 잘 쓰고 무슨 말을 쓰냐? 지원시설. 이렇게 되죠. 지원시설에는 우리 같이 부동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세탁소도 들어갈 다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는 전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받아주고 제일 먼저 누가 의뢰를 하고 하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용도가 뭐냐? 공장이냐? 아니면 지원시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고 굉장히 많이 사실 그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토지라고 하는 별도의 란이 없죠.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성숙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비성숙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토지로서만 거래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겠죠. 계획부동산이 특히 토지를 갖다가 하면 나중에 뭐 주변 개발이 돼서 뭐 세탁을 갑니다 이렇게 팔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무소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부지 어떠한 부지가 났으면 첫 번째 개발이 가능하냐? 그걸 먼저 알아보면 개발이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안 될까요? 어떤 토지가 개발이 안 될까요? 영원히 죽어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수도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있죠. 또 뭐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절대농지라든가 보존산지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관리 지역이 아닌
관리적이 아닌 농림 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가치도 상대적으로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방에 농민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확률은 0.001%.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의뢰가 오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거를 흥기부동산에 그쪽하고 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를 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은. 자, 그래서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가 안 한가 먼저 보고요. 자,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판명이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 아닌 경우, 자, 농림 지역은 아예 제쳐놓고 농림지가 아닌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봐야 될까요? 여기서도 개발이 가능은 하지만 안 되는 땅이 있겠죠. 어떤 게 안 되는 땅인가요? 논이 왜 안 되죠? 물이 많아서? 도로가 있느냐? 도로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농림지냐 아니냐? 농림지가 아니냐. 그러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는데,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는 뭘로 확인하느냐? 현장에 가봐야 되겠죠. 현장에 딱 가봐도 길이 짱나 있다. 아, 도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가 막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 특히나 옆에 도로가 있어. 또랑 옆에 그냥 옛날에 또랑이 이렇게 컸는데 지금 강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저렴저렴 옆에 그냥 이렇게 차를 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건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도로를 만드는 직접 그래서 자, 그래 도로가 있다. 그럼 개발이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중개를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에이전트분께서 조사를 그 인근 지역이 무슨 용도 지역을 갖고 어떠한 구축물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볼 때 알고는 전원주택을 지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전원주택 도시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공장이 없지. 아파트가 들어오겠다. 아파트에 없지. 그렇게 해서 그냥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서산에 좋은 토지가 사세요라고 해 맨날 마케팅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이 토지의 최효율적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걸 창출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케팅 제가 하는 방법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왜 이게 공장 부지, 연료 부지, 무슨 부지를 특정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마케팅이 쉽기 때문에 그렇죠. 물류 부지를 필요로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대형 유통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대형을 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토지야. 그러면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누구 사죠? 어디다 대고 마케팅 할까요? 대부분 얼굴 그냥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과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에이전트도 보면은, 리서치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판매 시설을 뭉치고 합니다. 판매 시설의 질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판매 시설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제가 며칠에 하나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예요? 제대로 정확히 알고 싶거나 그런 거예요. 모르고 접근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외부동산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파밍을 들어갈 때, 이 파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 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했어요. 이게 발판이 안 되면 여러분께서는 대학이 안 나온다. 당당합니다. 자, 이 물건을 찾는 작업은 단순하게 내가 팔 수 있는 물건만 구할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리맥스에 들어오셨어요. 리맥스에 들어온 거는 편의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편의점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 그 편의점을 열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건물을 임대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이 건물을 임대를 하는 거예요. 건물 임대할 때 보내줘주면 여기 들어올 때 돈을 드셨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할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러면 그 편의점들은 제일 먼저 뭘 하죠? 인테리어도 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물건을 채워놔야 돼요. 물건을 채워놓는데 당연히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파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편의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신라면이 잘 팔리니까 신라면만 갖다 놨어요. 그 다른
신라면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신라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고 모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월호 많이 갖다 놓잖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물건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뭐 급한 거는 뭐 편의점 가서 사기도 하지만 뭐 진짜 작심하고 장을 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대형마트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형마트에 있는 물건만큼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일단 아주 간단한 겁니다. 팔 게 있어야 손님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팔 수 있는 것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한 3, 4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매수인이 많습니까? 여기는 임차인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할 만하죠. 그러면 질문이 잘못된다. 그거를 왜 여기 왔어요? 자기가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못 찾아줄 거예요? 물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물건이나 다 갖고 이게 있다고 해서 몇 달을 할까요? 아니죠. 내가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용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용 물건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자, 임차인을 내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초이고 이것이 업무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토대로 해서 이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 매수인도 내가 찾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잠재 임차인도 내가 찾는 거예요. 이 물건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게 있죠.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무슨 물건 사려고 하는데 그걸 찾아줘. 라고 해서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상권부터 이렇게 파밍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돌아다니시는 어설프게 다니시는 안 되는 거예요. 뒷편에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강동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천호동 상권. 뭐 길게 보면 천호동 상권하고 길동 상권. 뭐 중간 지역에는 약간의 달라게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느 상권을 내다 볼수 있겠죠. 강희동 상권.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권의 특성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어디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투명을 통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절대 못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갖고 보면, 뭐, 여러분들께서 리서치를 이용해서 물건이 있는데, 리서치에 왜 물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물건이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내 수첩에 대충 써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건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돼요. 그러면 300개, 400개, 500개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리서치에 등록해도 자기가 거기다 등록해 놓은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에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배너 게시라고 하는데 그 배너 게시는 뒤에 가서 딱 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보면 매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도 몰라요. 이 매물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주인 만날 수 없죠. 그죠? 네, 또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DM에 의존합니다. DM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까지 DM을 운영을 하느냐. 한 달이면 보통 한 1000개 정도의 DM을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DM은 그러면 어디다가 보내냐.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면 소유자가 나오죠. 네. 그 소유자의 주소에 DM을 보내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100개 보내면 한두 개 풀려요. 장담합니다. 100개 정도 보내면 분명히 풀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만 생각이 해요.